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배경은 뭐 일단은 작년에 일단은 개인적으로 아이스카시랑 MDM 요거 패버릭 어떻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만 하고 지내다가 그 최근에 이제 기후가 오면서 뭐 MDM이 요거 TCP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한번 써봤고, 네, 뭐 일단은 간단하게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뭐 생각만큼 성능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FIO랑 TPCC-H로 간단하게 벤치마킹 했던 거고, 일단은 비교 대상은 이제 다스 그냥 PCI 익스프레스에 붙여가지고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셋 블럭 디바이스, 셋 파일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이제 NVMe 요거 TCP로 한 거고, 뭐 TCP-C 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OLTP 워크로드고요. OLTP가 뭐냐면 일단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워크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CRUD 하는 것들을 보통 이제 OLTP라고 하고, OLAP는 이제 어널리틱 분석, 그러니까 이제 주로 쿼리를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워크로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OLT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트랜잭션이 CRUD가 많다 보니까 성능 감소가 심하죠. 그래서 뭐 셉 BD나 셉 FS 같은 경우에는 막 성능이 이제 당연히 반 이상 훨씬 많이 떨어지고, OLTP임에도 불구하고 NVMe OT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훨씬 좋긴 좋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랩 같은 경우에 TPC-H 올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쿼리가 많아서 대부분 이제 리드 오퍼레이션이라서 페이지 캐시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예, 그래서 거의 성능이 동일해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이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근데 사실은 이거 TPC-H 올랩 같은 경우에는 셋 BD랑 FS로 돌려도 한 10% 정도밖에 안 떨어지긴 해요, 성능이. 예. 그래서 뭐 OLTP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여튼 상대적으로 뭐셋 BD나 셋 FS를 쓰는 것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좋다, 예,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가 이제 셉이랑 뭐 NVMe OT가 비교 대상이긴 하지만, 사실 다스랑 NVMe OT를 비교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성능이 뭐 생각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이제 NVMe OT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네트워크 트래픽이 늘어나긴 하겠죠, 사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TPCC나 TPC-H를 돌렸을 때 뭐 물론 이제 워크로드 설정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제 노드 단 NVMe OT를 쓰게 되면 노드 단 네트워크 트래픽이 확실히 많이 증가하긴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뭐 오픈스택 옛날에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망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망이 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스를 쓰든 뭐 셉이나 뭐 이런 걸 쓰든 NVMe OT를 쓰든, 그러니까 결국 케바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NVMe OT라는 또 좋은 옵션이 하나 생겼다는 거, 사실 그게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배경으로 이게 생각만큼 굉장히 뭐 좋은 놈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동작 원리를 소개드리면 뭐 자세하게 설명이 좀 그렇고, 일단은 여기가 일단은 NVMe 스토리지 서버 역할을 하는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뭐 약간은 어레이 형태로 여러 개를 연결해 가지고 제공을 하겠죠, 보통은. 근데 저희는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딱 NVMe 하나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클라이언트 쪽,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에 붙여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예, 이 쿠버네티스 노드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일단 서버 단에 먼저 세팅을 하겠죠. 서버 단에 NVMe 타겟이라는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래서 NVMe 타겟이라는 드라이버에서 이 NVMe를 이제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오픈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브 시스템이랑 네임스페이스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이랑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거기 안에 이 물리적인 NVMe 디바이스를 등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특정 포트를 열겠죠. 그러면 뭐 특정 포트가 열렸으면 얘가 이제 뭐 리슨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NVMe 호스트라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쪽 드라이버고, 여기서 뭔가 뭐 CSI를
볼륨을 마운트를 하든 뭐 그냥 CLI, NVMe CLI 그 툴을 이용해서 마운트를 하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일로 요청을 하면은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관리를 하는 컨트롤러라는 게 하나 생겨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NVMe 컨트롤러라는 거는 그냥 클라이언트 쪽 그냥 소켓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접속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씩 생겨요. 네. 그러면서 연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접속이 되고 나면은 접속 관리는 컨트롤러가 하고 실제로 여기에 디바이스가 하나 생겨요. 마치 NVMe 디바이스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NVMe 디바이스가 하나 생기는데 이 디바이스는 그냥 겉보기에는 뭐 물리적으로 NVMe가 연결된 거랑 동일한 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여기로 이제 블럭 접근을 하게 되면 얘는 NVMe 호스트 드라이버를 타고 와이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NVMe 타겟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이 스토리지에 있는 NVMe 서버 스토리지에 있는 이 NVMe 디바이스로 요청이 가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쿠버네티스에서 써야 되니까 CSI 프로비저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랙에 잠깐 공유했던 것처럼 일단 있긴 있어요. 이게 공식 리퍼지터리거든요. 여기에 쿠버네티스 CSI라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NVMe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 드라이버인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아직 그러니까 NVMF 여기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NVMF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아직 뭐 프로덕션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이제 POC 정도 수준의 그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 봤는데 문제가 많아서 일단은 지금 눈에 띄는 것부터 해결해서 일단은 PR을 올렸고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사실 뭐 그냥 대충 생각하면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쿠버네티스의 CSI 드라이버를 어떻게 CSI 볼륨을 어떻게 쓰느냐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되게 문제가 심각한 건데 우리가 보통 CSI 프로비전 보통 이게 PVC, PV 이렇게 막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걸 사용할 때 보통 우리가 모드를 주죠. 리드 라이트, 뭐 리드 온리 메인이냐, 뭐 리드 라이트 원스냐, 뭐 이런 모드를 주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리드 라이트 원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읽고 쓰고가 된다가 팟 레벨이 아니에요. 노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리드라이트 보통 우리가 로컬 패스나 이런 것들 쓰게 되면 리드라이트 뭐 온리 뭐 이렇게 리드라이트 온리였나 리드라이트 원스였나 헷갈리는데 이렇게 한 번만 마운트해서 쓸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팟당이 아니고 노드당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지정하더라도 이 팟에 2개 이상의 팟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게 리드라이트 원 팟인가 원스 팟인가가 있어요. 걔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팟 하나에서만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그 모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의 노드에서 2개 이상이 마운트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읽기 쓰기가 동시에 마운트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이거 사실 뭐 원래 NVMe OT가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CSI 프로비저너 드라이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그 팟에서 그 PVC로 요청을 해서 예를 들면 PV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2번 이상이 마운트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의 그 타겟을 2번 이상 마운트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쓸 일이 있겠냐 하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나리오가 필요했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는 리드라이트로 마운트하고 하나는 나머지들은 이제 리드 온리로 마운트하는 시나리오를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동작을 안 하니까 나는 이거 뭐야 했던 거예요. 사실 만약에 내가 그런 시나리오를 뭐 사용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으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의 타깃에 대해서
두 번이 접속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두 개가 생겨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두 번이 마운트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모드가 동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CSI 프로비저나 NVMe 같은 경우에. 예. 또 왜 안 하느냐를 들어가면 사실 끝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 NVMe 컨트롤러가 생기잖아요. 접속 정보가 보통 우리가 그 네트워크 단에서 뭐 TCP IP를 쓸 때 접속 정보는 IP와 포트잖아요. 그러니까 소스 IP 포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포트 이 한 쌍이 그러니까 그 유니크한 소켓 주소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컨트롤러의 일종의 약간은 주소, 그러니까 유니크한 아이디가 뭐냐면은 이 타겟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NQN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그 서버에서 이 디바이스 하나 열 때마다 이게 일종의 이름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NVMe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NVMe 0이라는 타겟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접속 자체의 이름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NVMe라는 이름만 있으면은 여기도 NVMe고 여기도 NVMe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호스트 NQN이라고 해서 접속하는 놈의 이름을 부여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접속 정보의 그 일종의 아이디가 뭐냐면은 타겟의 NQN, 그 다음에 그 접속하는 놈의 NQN,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처리가 미흡해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일단은 수정을 해서 일단은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블럭을 마운트 하는 거잖아요. 블럭은 두 번 이상은 마운트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동시 쓰기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쪽은 읽고 쓰고, 한쪽은 나머지들은 읽기 전용일 경우에는 마운트를 할 수는 있죠. 네, 일단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블럭이 하나 디바이스가 잡혀 있잖아요. NVMe 뭐 DVR, NVMe 디바이스가 하나 잡혀 있으면은 걔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얘를 리드 라이트로 마운트하고 저쪽은 리드 온리로 마운트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구조상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블럭을 두 번 이상 마운트 하잖아요. 만약에 얘가 리드 라이트로 마운트가 돼 있으면은 다른 쪽에서 리드 온리로 마운트 하면은 그거를 커널 단에서 막아요. 왜냐하면은 걔는 슈퍼 블럭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럭 디바이스를 마운트 한다는 개념은 그 블럭이 포매팅이 돼 있을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ext4를 많이 쓰니까 ext4의 슈퍼 블럭을 읽고 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뭐 파일들이 있고 뭐 아이노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리드 라이트로 마운트가 돼 있으면 리드 온리로 마운트가 아니고 섞어서 마운트가 안 돼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었고, 그렇다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의 노드에서 하나는 리드 온리로 마운트하고 하나는 리드 라이트로 마운트하고 아예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어느 리드 온리든 리드 라이트든 간에 일단은 리드 라이트로 무조건 마운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파일 시스템을 바인딩을 해요. 리드 온리일 경우에는 그 리드 온리로 바인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인드는 그냥 서브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은 수정을 해서 일단은 작업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그 테스트 했을 때는 이제는 하여튼 그 리드라이트 원스든 리드라이트 매니든 하여튼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일단은 요거 패치 반영되고 나면은 이거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공식적인 드라이버는 이거밖에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저렇게 쿠버네티스 노드 팟에다가 바로 연결 안 하고 큰 회사들은 오픈스택에 신더로 붙이고 오픈스택 안에다가 저기 팟을 띄우니까 큰 회사는 저걸 신경 쓰죠. 하긴 오픈스택을 그냥 밑바닥에 쓰면은 사실은 오픈스택에 연결해서 그냥 그 안으로 접속이 되겠다. 근데 일단 오픈스택을 안 쓰는 데는 사실 선택 여지가 없지.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찾기 전에는 그냥 CSI 드라이브 말고 그냥 그 로컬 패스 프로비저너처럼 그냥 그런 스타일로 짜려고 했었었는데 굳이 이게 있어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회사에서 MBM이 OT를 쓸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긴 한데 왜냐하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게 꼭 필요한 경우는 없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일단은 셉이나 이런 것처럼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얘는 왜냐하면 얘는 물리적으로 일단은 개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스 물론 성능이 다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얘는 그만큼 또 네트워크 트래픽을 먹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은 그냥 리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다스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다스를 그냥 NVMe OT로 대체하는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괜찮은 툴이긴 한데 하여튼 케바케죠,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요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 델타 스토어는 처음에 잠깐 간단하게 소개 드렸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데브옵스랑 데이터옵스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데들도 있고, 사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 백엔드 서비스 개발한다, 그러면 그 서비스에서 사용할 보통 이제 스토리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냥 RDBMS를 쓸 건지, 뭐 몽고DB를 쓸 건지, 뭐 엘라스서치를 쓸 건지, 뭐 아니면 뭐 하둡을 쓸 건지. 근데 그런 역할들을 뭐 보통 뭐 백엔드 개발자가 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 엔지니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데브옵스 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경우가 많긴 한데, 일단은 저는 바텍에서도 그랬었고 여기서도 그랬었고 그냥 이거를 선정하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지금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신 분들이 뭐 이런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아시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데이터 조정서를 선정을 할 때 크게 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확장성이 중요하냐, 사용성이 중요하냐, 뭐 그 다음에 OLTP용이냐, OLAP용이냐, 뭐 등등등등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게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확장성이 중요하냐 안 하냐를 볼 때는 이제 보통 스케일 아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스케일 아웃이 되는 거는 보통 이제 하둡 같은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둡 같은 것들이 이제 스케일 아웃하기 되게 좋은 구조죠. 태생적으로 일단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또 사용성은 이제 트랜지션을 지원하느냐, 뭐 SQL을 지원하느냐에 관한 얘기고, 당연히 RDBMS나 뭐 몽고DB 이런 것들이 트랜지션이나 SQL을 잘 지원하겠죠. 그러니까 하둡 같은 것들이 트랜지션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서버에 나눠서 저장을 하는데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트랜지션으로 묶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RDBMS도 보통 스케일 아웃 비슷하게 하긴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럴 때도 리드라이트가 되는 거 한 대를 두고 리드 온리로 사실 여러 개를 확장하는 구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일종의 꼼수죠, 사실은. 보통 아무래도 사실은 OLTP라고 하더라도 쓰기보다는 읽기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확장을 하긴 하는데 약간 제한적인 확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보통 몽고DB나 이런 RDBMS에 라이트가 몰리면은 굉장히 사실은 바틀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뭐 확장성이 중요하냐, 사용성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내가 어떤 스토리 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해야 되냐, 이게 좀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TP냐, OLAP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잭션이 많냐, 어나리틱이 많냐, 분석이 많냐, 이거에 따라서 또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OLTP, 보통 이제 우리가 CRUD 하는 놈들이죠. RDBMS나 NoSQL, MongoDB 같은 NoSQL 같은 것들을 보통 OLTP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로우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행 기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새로운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로우 단위로 사실은 CRUD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장도 로우 단위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OLAP용은 보통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열 단위로 분석을 하잖아요. 어떤 필드를, 뭐 어떤 기간에 해당하는 어떤 필드를 가져와서 이걸 뭐 통계를 내든지 뭐 평균을 내든지 이런 식의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컬럼 기반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예.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스노우플레이크 솔루션들도 그렇고 AWS 레드시프트도 그렇고 뭐 델타레이크, 오늘 저희가 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델타레이크도 마찬가지고,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단은 포스트그레스QL이고 실제 저장은 컬럼 기반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널리틱스 용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백엔드에서 CRUD 하는 용도면은 OLTP 용을 쓰면 되고, 만약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용이면은 OLAP도 쓰면 되고,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종 같은 것들이 되게 많죠, 사실 요새는. 뭐 엘라스티서치도 사실 변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포스트그레스QL의 익스텐션 기능으로 이용해서 개발한 타임스케일 DB나 뭐 인플럭스 DB 같은 그러니까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을 저장하면서 최적화되어 있는 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덕DB나 뭐 폴라스 같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이런 DB 엔진이 아니고 약간 스탠드얼론 쿼리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놈들도 되게 많고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을 하고 뭐 사용할지를 보통은 처음에 결정을 하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바꾸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면 그냥 RDBMS 그냥 뭐 JDB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지원하는 애들을 교체할 수도 있고, 뭐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치고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성격들이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API 자체가. 이런 것들은 바꾸는데 단순 마이그레이션 이상의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죠, 사실.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고객사들 만나면 가끔 하는 얘기가, 그냥 RDBMS로 일단은 사용을 했는데 막상 이게 막 1년치, 2년치, 3년치 쌓이다 보니까 이게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뭐 대안을 찾고 있다가 사실 굉장히 제일 흔한 시나리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데이터 저장소를 선정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는 데이터브릭스에서 만든, 일단은 뭐 저장소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예, 파일 포맷이라고, 저장소 포맷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 파케이예요. 그러니까 파케이를 그냥 파티셔닝해서 저장해 놓은 거랑 데이터 저장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얘는 그 트랜잭션을 지원을 해요.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보통 우리가 파티를 파티셔닝 해가지고 데이터 저장하게 되면은 한 번 저장을 할 때 한 개 이상의 파일이 생성이 되죠. 예. 왜냐면 어떤 데이터는 뭐 한 번 쓰는데 어떤 데이터는 여기 A라는 파티션에 들어가 있고 어떤 데이터는 B라는 파티션에 있으면 두 개의 파일을 만들잖아요, 한 번 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파키를 그냥 쓰게 되면. 그러니까 델타 레이크가 아니고 그냥 파키를 쓰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얘를 썼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얘가 다른 리더가 얘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얘를 쓰고, 라이터가 얘를 쓰고 얘를 쓰기 전에 리더가 읽어가게 되면 얘만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트랜잭션이 깨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리드와 라이트 간의 트랜잭션이 깨졌다, 컨시스턴시가 깨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라이터, 그러니까 라이트와 라이트 간의 컨시스턴시가 깨졌다라는 거는 보통 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한 놈은 얘와 얘를 썼는데 다른 한쪽이 동시에 얘와 얘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엇갈린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놈이 A라고 썼고 두 번째 놈이 BB라고 썼어요. 그러면 결과는 트랜지션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최종 결과가 얘가 먼저 썼으면은 최종 결과는 BB여야 되잖아요. AI가 써진 다음에 BB가 써졌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먼저 썼으면은 최종 결과는 AA여야죠. AA여야죠. 왜냐면 BB가 써진 다음에 AA가 덮었었으니까. 근데 이게 컨시스턴시가 깨졌다는 얘기는 이게 AB가 되거나 BA가 되는 게 컨시스턴시가 깨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는 게 트랜지션이고. 그러니까 그냥 파키로 저장하게 되면 그런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가 라이트 간에. 근데 이제 델타 레이크는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아이디어로 이거를 해결을 하죠. 근데 사실 뭐 이 방식이 일반적인 DB나 대부분의 저장소들이 다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DB도 사실 내부를 뜯어보면 이런 비슷한 원리로 동작을 해요.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짓거리를 데이터를 저장하고 트랜지션을 저장하는 거를 그냥 범용 파일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단순한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냐, 얘를 써요. 그 다음 얘를 쓴 다음에 내가 얘와 얘를 썼다라는 로그 파일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번에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순간을 동시에 다른 놈이 또 라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또 두 개 파일을 쓰게, 뭐 하나든 두 개, 몇 개 파일을 쓰겠죠. 그 다음에 얘를 로그로 추가해요. 그러면은 걔의 로그는 16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로그 파일이 한 번에 쓰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트랜지션은 그냥 하나의 파일을 쓰는 것만 보장을 하면 트랜지션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일론 쪽, 만약에 아까 리드 라이트 간의 관계를 보죠. 그러니까 라이트 라이트는 뭐 단순하니까 나는 파일을 일단 먼저 쓰고 내가 15번을 쓰든 뭐 다른 놈이 15번을 쓰든 순서대로 쓸 거니까. 그렇다면 일론 쪽은 어떻게 되느냐, 일론 쪽이 기존에 델타 레이크를 안 쓰고 그냥 파키를 썼을 때는 그냥 읽으면 됐죠. 사실은 그냥 여기 파티션이 되어 있는 디렉토리 쭉 검색해서 읽으면 됐었지만은 얘는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트랜지션 로그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로그를 읽어서 일종의 최종 상태를 완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새로운 데이터 파일이 추가만 되는 게 아니고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딜리트 했으면 기존에 있던 게 지워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안 읽고 그냥 얘를 읽게 되면 내가 누군가가 지운 파일을 읽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쫙 읽어서 일종의 스냅샷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스냅샷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5번 로그를 읽었더니 아 지금 요 파일이 애드 됐고 요 파일이 애드 됐어요. 근데 16번 로그에 보니까 얘가 얘를 지워버린 거예요. 뭐 딜리트 오퍼레이션 이용해서 얘가 B 파티션에 있는 1번 파티 파일을 지운 거예요. 그러면은 읽은 사람은 1번부터 16번까지 로그를 쫙 읽어드려서 일종의 약간은 스냅샷을 만드는 건데, 아 15번 읽었더니 아 add 요 파일, add 요 파일, 근데 16번 로그를 읽었더니 아 얘 딜리트 됐구나. 그럼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읽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일론 쪽은 이 트랜지션 로그들을 쫙 읽어가지고 스냅샷을 만든 다음에 그 스냅샷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데이터 파일을 읽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델타 레이크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트랜지션을 지원한다, ACID를 지원한다의 그냥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동작 원리는 이런데 심플하죠 사실은. 이런데 문제는 지금은 제가 15번까지 써놨지만은 라이트를 한 번 할 때마다 로그가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라이트를 만약에 1000만 번 했으면 로그 파일이 1000만 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델타 레이크 테이블을 한 번 읽기 위해서 1000만 개의 파일을 읽은 다음에 스냅샷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물에다 대고 쿼리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최적화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작 원리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거고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델타 레이크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지정된 인터벌 단위로 뭐 10번에 한 번이든 100번에 한 번이든 1000번에 한 번이든 간에 체크 포인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10번에 디폴트가 사실 10번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라이트가 10번 일어날 때마다 10번째에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 뭐냐면은 만약에 10번이에요. 그러면 10번부터 과거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로그들을 파케 이것조차도 파케이 파일로 그 하나의 파일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1000만 개가 됐어요. 그러면 1000만 번째 체크 포인트 파일이 하나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0만 번째 체크 포인트 파일에는 1번부터 1000만 번까지의 로그 파일이 저장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읽는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냥 1000만 개 개별 파일을 읽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1000만 개의 그 로그를 갖고 저장하고 있는 하나의 파케이 파일을 읽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델타 레이크가 제공하는 최적화는 딱 거기까지예요. 디폴트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고, 그래서 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로 확장성과,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 누가 봐도 원래 명도죠. 왜냐하면 파케이가 컬럼 기반 DB기니까 여기다 대고 OLTP 이제 뭐 CRU도 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굉장히 느리겠죠. 왜냐면은 컬럼 기반으로 파케이 파일 하나당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로우 하나가 수정되면은 전체 파케이 파일을 다 새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누가 봐도 원래 명이죠. 그다음 확장성은 좋죠, 당연히. 왜냐면 얘는 뭐 하둡이나 그냥 오브젝트 스토리지 S3에다 저장할 수 있으니까 스케일 아웃 가능한 구조죠. 근데 플러스 알파 이제 사용성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ACID를 지원하니까 트랜지션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델타 레이크라는 뭐 또 새로운 대안이 하나 추가된 거죠. 그렇다면은 델타 스토어는 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뭐 제가 바텍에 있을 때부터 일단은 델타 레이크를 먼저 알았었고, 아 얘가 뭐 아이디어가 심플하고 재밌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델타 레이크를 만든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에서 델타 쉐어링이라는 것까지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델타 레이크는 이제 확장성에 사용성까지 더한 뭐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 델타 쉐어링은 빅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프로토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쉐어링이 왜 중요하냐? 일단은 거버넌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빅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걸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수집만 해놓고 이게 쓸모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분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IT에서는 일단은 최소한 빅데이터로 뭐 그만큼 가치를 이제 보여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 이제 뭐 빅데이터는 당연히 모아야 되고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더 단순히 이제 사내에서 뭔가 활용하는 걸 넘어서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너네가 이 데이터를 뭐 돈을 뭐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가서 사용을 하든, 뭐 AI나 그런 것들이 이제 대박이 나면서 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빅데이터를 뭔가 공유하고 관리해주는 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데이터 클린룸이라는 서비스고, 데이터 클린룸이라는 서비스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작년에 링크드인에서 우연히 링크드인인가 하여튼 그 IT 관련된 소셜 사이트에서 봤었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MS 애저 팀에서 뭐 데이터 클린룸 개발할 뭐 엔지니어를 뽑는 구인 광고를 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데이터 클린룸이라는 용어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용어로 뭐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데이터브릭스나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은 일종의 그냥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다른 회사에서 뭔가 팔든지 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하드디스크로 떠줄까요? 아니면 뭔가 뭐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데이터브릭스는 이 데이터 클린룸의 핵심 기술을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밀고 있어요. 예, 뭐 다른 회사들은 뭐 다른 뭔가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든 뭐 기술을 만들든 그러고 있겠죠.
예. 그래서 델타 쉐어링 자체는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얘는 아까 봤던 그림에서 같이 설명을 해보면은 얘는 그냥 일종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냥 델타 쉐어링은 일종의 뭐 그냥 프로토콜 그제 일종의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쿼리를 날려요. 근데 쿼리를 날릴 때 그냥 토큰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델타 쉐어링 서버가 이 토큰을 가지고 이 사용자가 이 테이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허용되면 이 개별 파키 파일들이잖아요. 이 개별 파키,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요청한 그 파키 파일들에 대한 프리사인드 URL을 클라이언트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사인드 URL은 안전한, 보안적으로 안전한 방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 본인이 허용된 그 테이블에 그 내가 요청한 범위의 파키 파일들의 프리사인드 URL을 받아서 실제로 데이터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거 가지고 그냥 접근 제어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토큰이랑 쿼리랑 같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델타 쉐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데이터 클리닝의 가장 핵심이 접근 제어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그 데이터브릭스가 델타 쉐어링이라는 그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레퍼런스 서버를 올려놨어요. 근데 약간 프로덕션에서 쓰기는 부족하고, 그거를 저희 제품에 바로 쓰긴 힘들어서 성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로 쓰긴 힘들어서 일단 저희는 델타 스토어라는 걸 새로 만들었고, 주요 기능은 뭐냐면은 일단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쿼리를 날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접근 제어하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실시간 빅데이터 쿼리 관련된 게 뭐냐면은 일단은 델타 스토어도 이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이 사용자가 쿼리를 날렸어요. 그러면은 이 쿼리를 이용을 해서 이 로그들을 스냅샷으로 만든 다음에 이 스냅샷에서 이 쿼리를 적용을 해서 범위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 파켓 파일들을 걸러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몇천만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냥 인메모리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0만 개의 로그를 그냥 메모리 안에서 리플레이를 하는 거죠. 애드, 뭐 딜리트 이거 리플레이 해가지고 스냅샷으로 만들어서 쿼리를 날리는 건데, 당연히 이게 메모리 사용량이 엄청나겠죠. 예. 게다가 이 델타 쉐어링 서버가 테이블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예. 뭐 테이블이 막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테이블들의 스냅샷들을 다 메모리 갖고 있으려면은 메모리 사용량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델타 스토어에서는 그 스냅샷을 락스DB라는 키밸류 스토리지로 관리를 해요. 네. 그래서 락스DB에 저장을 해서 메모리 사용량 스냅샷이 몇 개가 되든 간에 그냥 락스DB로 저장해서 관리하면 되니까, 네,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은 그 쿼리에 보통은 크게 보면은 필터링이 두 개가 있어요. 그 파티셔닝 필터링과 데이터 필터링이 있는데, 파티셔닝 필터는 보통 이렇게 그 파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칼럼 밸류로 이게 디렉토리 프리픽스가 붙죠. 예, 뭐 만약에 우리가 월로 그 데이트랑 아워로 우리가 파티셔닝 한다고 치면은 뭐 데이트는 뭐 2023, 뭐 004, 뭐는 16,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디렉토리 아래, 그 디렉토리 아래 아워는 뭐 01, 02, 10시, 뭐 20시, 12시 뭐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파티션 칼럼과 밸류를 이용해서 디렉토리를 나누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이제 걸러내는 걸 보통 이제 파티션 필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왜냐면 하나의 파티션 안에도 되게 여러 개의 파키 파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위한 필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보통은 파티션 필터가 메인이긴 해요. 예, 그걸로 일단 그 기본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근데 파티션 필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파티션의 개수가 만약에 10만 개다. 그러면 쿼리가 들어오면은 10만 개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했냐 하면은 그 락스DB에 키를 이 파일 패스로 한 거예요. 파일 패스로 하게 되면은 뭐 이러면 데이트는 2023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아워는 10 뭐 1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키 값의 앞부분이 그러니까 그 파티션 칼럼 밸류 쌍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데이트나 아워로 검색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요것만 잘 만져도 그 락스DB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레인지 이터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락스DB는 기본적으로 키를 정렬해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렬돼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데이트 칼럼만 데이트 파티셔닝만 돼 있다고 치면은 2023 0311 다음에는 2023 0312겠죠. 근데 그거를 굳이 그 여기 그 로고 파일 안에 있는 파티션 밸류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락스DB에 있는 키 값만 가지고도 그거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네, 레인지 쿼리를 이용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쿼리 최적화를 한 것까지가 일단은 그 메인 피처고요.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작업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델타 스토어를 만든 이유는 뭐 락스DB를 이용해서 그 스냅샷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메모리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락스DB가 제공하는 레인지 쿼리를 이용해서 그 파티션 필터링, 그러니까 검색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접근 제어, 토큰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일단은 쓰고 있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델타 스토어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기호가 얘기했던 그 델타 싱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델타 스토어랑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그 설비 데이터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델타 스토어는 사실은 이제 저장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쪽이고, 수집하고 변환해서 저장하는 쪽이 델타 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왜 얘는 이제 개발을 시작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아마 조만간 개발에 들어갈 거고, 기존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이고, 뭐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게 쓰죠. 보통 이렇게 프로듀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엣지가 프로듀서인데, 데이터를 뭐 보내죠. 카프카를 통해서 프로듀싱 하죠. 그러면은 카프카 브로커에 그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스팍 스트리밍으로 그 카프카 토픽을 읽어와서 델타 레이크에 저장을 해요. 델타 레이크는 이제 S3, 뭐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S7에 저장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뭐 스팍이나 트리노로 읽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프카, 스팍 전부 다 JVM에서 동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 일인데 굉장히 사실은 많은 리소스를 먹고 있죠. 예. 그냥 뭐 JVM 쓰니까 기본,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이게 JVM 힙에 똑같이 예를 들면 내가 1기가 짜리의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인메모리에 저장을 했을 때 JVM에서 동작하게 되면 그게 단순히 1기가가 아니잖아요. 예. 매니시드로 저장이 돼야 되니까. 물론 이제 카프카는 이제 페이지 써가지고 뭐 최적화도 돼 있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커요 사실은. 이것도 스팍 스트리밍도 저희가 그냥 단순히 그냥 토픽 하나 읽어가지고 델타 테이블에 저장하는 건데,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띄워야 되고 이스큐터 띄워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메모리 사용량은 JVM OM으로 죽지 않게끔 메모리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역할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원 사용량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응답성도 떨어지죠. 예. 얘가 뭐 배치 주기를 뭐 1분으로 했을 때 뭐 1분마다 뭐 깨어나서 얘가 뭐 저장하는 대표에 있는 거 쫙 읽고 와서 저장하는 구조인데, 응답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원 사용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플로비오는 제가 작년인가 한번 봤었었는데, 이 플로비오가 뭐냐면은 그 카프카 그냥 메시징, 그러니까 분산 메시징 큐의 러스트 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플로비오가 지네가 얘기하는 거는 얘는 뭐 100배라고 그랬나, 하여튼 카프카 대비 100배가 빠르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왜냐면 러스트로 돼 있고 뭐 아무래도 가벼울 테니까. 예. 뭐 실제로 100배가 빠르진 나도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아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플로비오, 그 다음에 델타 싱크, 그 다음에 델타 스토어를 쓰는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JVM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델타 싱크는 러스트고, 사실 델타 스토어가 지금은 스칼라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얘도 나중에 러스트로 바꿀 거예요. 근데 당장은 델타 싱크가 훨씬 중요해서, 왜냐면은 그 델타 싱크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변환해서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컴퓨팅이 중요한 거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그래 컴퓨팅이 얘에 비해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냅샷도 락스DB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스냅샷이 만약에 락스DB가 아니고 인메모리를 써서 쓰면은 얘도 컴퓨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얘도 러스트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얘는 락스DB로, 그러니까 스냅샷을 관리하는 게 락스DB로 하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뭐 그렇게 컴퓨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당장 중요도도 떨어지고 해서 얘도 나중에는 러스트로 바꿀 계획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적은 자원으로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게 우리는 온프리미스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사에 들어가면은 막 서버가 한 대 막 세 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POC를 할 땐 한 대 뭐 제대로 그래도 쓴다고 치면은 세 대 들어가는데, 뭐 한 대 세 대에다가 막 카프카랑 스팍이랑 다 올려가지고 막 엣지별로 하나씩 스팍 스트리밍 띄우고 하면은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거든요. 네. 뭐 그런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일단은 더 중요하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에로랑 뭐 판다스는 들어보셨겠지만, 에로랑 덕딥이랑 폴라스 이런 것들은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 에로가 뭐냐면 그 칼럼 기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종의 포맷이죠, 사실은. 예, 근데 얘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읽으면 시리얼라이제이션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렬화, 역직렬화 하잖아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메모리 갖고 있다가 네트워크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는 보통 이제 직렬화, 역직렬화 하죠. 그 다음에 받는 쪽에서는 그거를 읽어다가 다시 역직렬화를 해가지고 메모리에서 읽을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에로우는 직렬화, 역직렬화는 안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 없이 그냥 메모리로 바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게끔 포맷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고 나서 거의 안 쓰는 데가 없죠, 사실. 굉장히 혁신적이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빅데이터 쪽에서 다룬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기존에 얘가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직렬화, 역직렬화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한 거니까. 예. 그래서 얘가 내부적으로는 그거 아시는 프로토 버퍼 있잖아요. 프로토 버퍼 전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써요, 실제로 내부에서는. 예. 그래서 얘는 직렬화, 역직렬화가 필요가 없는 데이터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네트워크 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랭귀지별로 인터프레이션이 되게 많죠. 왜냐면 우리 파이스팍도 파이썬에서 JVM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간에도, 그러니까 굳이 외부 리모트 환경이 아니더라도 언어 간에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일이 많은데, 그럴 때도 얘가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언어 간에 주고받으려면 직렬화, 역직렬화를 해야 되잖아요. 뭐 JVM 안에 매니지들이 있는 거랑 얘를 뭐 파이썬이나 러스트로 보낼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로로 쓰게 되면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메모리를 그냥 바로 쉐어드로 하든 그냥 직렬화, 역직렬화 없이 바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거의 얘가 표준처럼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얘는 포맷이고, 일종의 이제 데이터 포맷이고, 저장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스토어로 읽어드린 다음에 그 읽어드린 그 파켓 파일을 에로우로 저장을 해요. 에로우의 데이터셋이나 테이블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판다스나 덕딥이나 폴라스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다스는 아시죠? 데이터 프레임 API인 거. 근데 덕DB랑 폴라스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덕DB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SQL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C++로 짜져 있는 스탠드얼론 SQL 엔진이에요. 스탠드얼론 SQL 엔진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덕DB 붙여가지고 그냥 SQL 콜이 날리면은 그냥 그 프로세스 안에서 SQL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타겟이 에로우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폴라스도 마찬가지인데 폴라스는 SQL 플러스 데이터 프레임 API까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를 안 하니까 사실은 그게 크게 와닿진 않는데 덕DB랑 폴라스가 엄청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벡터라이제이션과 멀티스레딩을 다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에러도 지원을 하고 당연히. 벡터라이제이션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 이제 CPU에 있는 심드 같은 거예요. 멀티로 그 데이터 처리해주는. 근데 올랩에서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에 사실은 심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컬럼 기반으로 데이터 묶어가지고 한 번에 심드 때려 박으면 훨씬 더 빠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뭐 벡터라이제이션, 멀티스레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약간 이제 빌트인 인베디드 SQL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에로우로 변환하고 에로우를 지원해주는 수많은 저런 그 프레임워크들을 쓸 수가 있죠. 판다스나 덕DB나 폴라스나.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거는 판다스로 파케이 파일을 판다스로 그냥 변환할 수도 있잖아요. 파케이 파일을 바로 판다스로 저장하는 것보다 변환하는 것보다 에로우로 변환한 다음에 판다스로 저장하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판다스는 싱글 스레드밖에 제공 안 하거든요. 근데 에로우는 내부적으로 그 멀티 스레딩을 지원을 해요. IO 스레드를 지원을 해서. 그래서 그 만약에 우리가 보통 쿼리 하면은 파케이 파일 하나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개의 파일이고, 그리고 파케이 파일 하나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파케이 구조상 로우 그룹이랑 칼럼으로 칼럼 단위로 저장돼 있잖아요. 에로우는 칼럼 단위로 멀티 스레딩해서 저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판다스로 저장을 하더라도 에로우 변환한 다음에 판다스로 저장하는 게 훨씬 빨라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렇게 쓰고 있긴 한데 그냥 백엔드 쪽에서 이게 데이터 쿼리에서 쓸 때는 저희는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아직은 데이터량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판다스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좀 데이터량이 많거나 복잡한 쿼리를 날려야 되는 시나리오가 생기면 이제 덕DB나 폴라스를 써야죠. 덕DB는 엔진은 C++로 짜여져 있고 폴라스는 엔진 자체가 러스트예요. 이 RS가 러스트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구조를 좀 저는 일단 메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그러니까 델타싱크에 약간 모티브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프카 델타 인제스트라고 해서 이것도 오픈소스고, 그 델타 자체는 스칼라로 짜져 있어요. 델타 레이크 자체는. 근데 이제 그게 데이터브릭스가 이제 스팍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칼라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델타 몽본, 그러니까 오리지널 델타 레이크 자체는 스칼라로 개발되어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델타 쉐어링도 스칼라로 개발되어 있고, 저도 이제 델타 스토어는 스칼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 델타 레이크의 러스트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RS라는, 델타 마이너스 RS가 그 델타 레이크를 러스트로 구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프카 델타 인제스트는 그냥 델타 RS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만든 것 같은데, 몇 명이 만든 것 같은데, 그냥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RD 카프카라고 그 러스트로 되어 있는 카프카 그 SDK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RD 카프카로 카토피 읽은 다음에 컨슈밍 한 다음에 그거를 델타 RS로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스팍 스트리밍으로 델타 레이크에 저장하는 거를 하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빨라져 라는 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놈인 것 같고요. 근데 개발자들 중에 몇 명은 그냥 진짜 지금 뭐 프로덕션에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성능 차이가 엄청 날 테니까 사실 리소스 사용량도 훨씬 적을 거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모티브는 이거고요. 사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쓸까 했었는데 좀 너무 여기에 특화돼 있어서 카프카랑 델타레이크가 너무 이렇게 디펜던시가 높아서 사실 이거를 그대로 쓰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저게 일단 모티브가 됐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델타 RS랑 카프카 델타 인제스트랑 마찬가지로 델타 RS랑 RD 카프카 뭐 등등등을 이용을 해서 델타 싱크라는 걸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설계, 구상은 거의 끝났고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은 크게 보면 세 단계예요. 그러니까 수집, 변환, 저장 이 세 단계.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일단은 카프카뿐만 아니라 카프카랑 MQTT랑 플루비오 뭐 등등등을 지원할 생각이고, 그 변화는 뭐 단순한 트랜스폼이에요.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뭐 카프카나 MQTT나 플루비오에다가 제이슨 기반으로 데이터를 실어 보내면은 저장할 때는 약간 이게 포맷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좀 필요한 메타데이터들을 추가해서 저장해야 될 일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해주는 약간 간단한 변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장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인은 이제 델타 레이크가 되겠지만은 뭐 그냥 NoSQL이나 RDBMS도 저장할 수 있게끔 기능을 일단은 구조로 잡을 생각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시작이 됐고, 그래서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는, 공략 구조는. 그래서 프로듀서가 있고, 뭐 카프카 프로듀서, MQTT 프로듀서, 플로비오 프로듀서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걸 이제 카프카나 MQTT나 플로비오 브로커들이 받아가지고 델타 싱크에 이제 소스 단으로 집어넣고, 그 소스 단에서 트랜스폼 간단하게 거친 다음에 싱크에 뭐 델타 레이크 싱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몽고DB 싱크나 뭐 포스트그레스QL 싱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장하는 간단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델타 레이크에 저장된 애들은 델타 스토어를 통해서 에러를 통해서 펜다스 덕DB 플러스를 읽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 뭐 어차피 뭐 카프카나 MQTT나 플로비오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가 다 SDK 있기 때문에 그냥 붙이면 돼요, 사실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싱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제가 플러스 알파 한 가지 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오토로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토로더가 뭐냐면은 뭐 기존에는 그 클라우드 파일즈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데이터브릭스의 블로그를 계속 뭐 수시로 보다 보니까 오토로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S3에다가 그냥 데이터를 쌓을 때 고객들이, 그러니까 카프카로 보내는 게 아니고 프로듀싱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S3에다가 그냥 파일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JSON 파일이든 CSV 파일이든. 그러면은 오토로드가 뭐냐면 자동으로 새롭게 추가된 파일들을 읽어가지고 스트리밍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굳이 왜 저렇게 써? 그냥 MQTT 뭐 카프카 이런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예. 뭐 이런 우리가 빅데이터 같은 것들도 뭐 IT 회사들, 뭐 여러분들이 이미 IT 회사에 있어서 그런 걸 체감하지 못하겠지만은 IT를 조금만 벗어나도 하드비 뭐예요? 예, 우리도 막 그 지난주에 한 업체를 미팅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게 뭐 오픈소스 활용하는 걸 쫙 보여줬더니, 많이 들어는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중에 뭐 RDBMS를 쓰는 전형적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프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굳이 저렇게. 왜냐면 저렇게 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벤트를 리스닝 하거나, 그러니까 저희 뭐 미니어나 셉 같은 거 써도 그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파일이 특정 버킷에 파일이 올라가면 그 파일이 추가됐다는 이벤트를 카프카나 이런 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되게 엄청 비효율적이죠, 사실은. 그냥 바로 카프카로 보내면 되는데, 그게 뭐 컨시스턴시도 훨씬 더 보장하기 좋을 거고. 근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오토로드라는 걸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런 것들도, 근데 오토로드가 제가 알기로는 오픈소스 버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소스로 구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델타 싱크라는 거를 일단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은 일단은 델타 싱크를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사실 저도 러스트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델타 스토어를 러스트 버전으로 새로 만들 계획이에요. 네. 우선순위는 일단 델타 싱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델타 스토어.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참고로 제가 사실 러스트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관심 있긴 했었죠. 왜냐면 뭐 재작년부터인가 그때 이제 리눅스 커널을 러스트로 재개발한다는 얘기도 있었었고, 물론 뭐 드라이버 레벨이긴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사실은. 그래서 관심은 가지긴 했었었는데 뭐 이제 성재 씨가 한번 얘기했었고 뭐 기호도 얘기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델타 RS 그 다음에 데이터 퓨전이 뭐냐면은 그 SQL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파기 해주는 일을 그대로 러스트로 인베딩 버전으로 구현해 놓은 게 데이터 퓨전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SQL이나 데이터 프레임 API를 그 로지컬 플랜, 그러니까 로지컬 플랜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한 다음에 피지컬 플랜 만들어가지고 익스큐션 해주는 게 스파기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러스트로 인베딩 할 수 있는 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게 그 데이터 퓨전이에요. 그래서 그 델타 RS랑 데이터 퓨전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서 사실 러스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스트가 가장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사실 그거잖아요. GC가 없다라는 거. 예. 근데 GC가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언어에서는 그러잖아요. 사실 C나 C++은 명식으로 내가 사실 할당을 해제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워낙 메모리 릭도 많이 나고 사실은 개발자들이 이제 잘 컨트롤 못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자바 같이 이제 GC 기반의 언어들. 근데 걔네들은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변수의 그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누가 접근이 됐냐, 할 수 있느냐, 누가 이제 사용을 중지했느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뭐 그냥 나중에 계속 가비지 컬렉션 하는 거죠, 사실은. 레퍼런스가 없는 애들은 지워 나가는 이런 구조인데, 근데 이거는 오브젝트가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뭐 메이저 GC, 뭐 마이너 GC 해가지고 막 메이저 GC한테 뭐 월드 스탑이 걸리냐 안 걸리냐 많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컨트롤이 안 되고 힘드니까 나온 게 러스트죠. 근데 러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GC가 없다라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GC를 없앴는지는 이번에 안 거죠, 사실. 예.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이게 되게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그 전에 사실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러스트라는 게 뭐 잘 만들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겠지 정도였지, 구체적으로 얘가 왜 이렇게 뭐로 인해서 뭐가 있을 거잖아요. 사실 언어들이 막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얘가 유독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였는지 사실은 구체적인 것들은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기발하긴 하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카운팅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제 스콥 관리를 잘해서 그냥 명시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거를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을 잡는 게 사실은 근본 원리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사용하기는 되게 어려워졌죠, 사실은. 왜냐면 새로운 개념이니까, 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개념들, 그 다음에 멀티 스레딩 들어간 뭐 아크라는 새로운 개념도 나오고 사실 그렇긴 한데, 어차피 뭐 익숙해지면 끝이니까. 예. 이게 이래서 근본적으로 GC 없앴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되게 괜찮은 언어더라고요. 예.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왜 이게 미친듯이 자꾸 러스트로 막 넘어가는지. 왜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이게 데이터 쪽은 러스트로 변환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컴퓨팅 메모리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이거든요. 제일 많이 쓰죠. 왜냐면 IO가 많이 아니고 여기는 실제로 컴퓨팅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슬랙에 잠깐 올려놨었는데 요게 뭐냐 하면 이 자료가 뭐냐 하면은 그 폴라스에서 올려놓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폴라스에서 이게 요 벤치마크를 이용해서 그 폴라스랑 뭐 판다스랑 뭐 덕디비랑 스팍이랑 이런 것들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리 속도,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50기가를 이뤄서 그룹 파일 했을 때 플러스는 이제 143초가 걸렸고, 여기 보면은 이제 판다스나 에로, 그냥 에로를 썼을 때나 덕DB를 썼을 때는 이제 그냥 OM이 나버리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만큼 이제 적은 메모리로 빠르게 데이터 처리할 수 있다는 거를 벤치마크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안 커지더라도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5기가 정도라도 이제 플러스가 덕DB보다 빠르다. 예, 그러니까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 적고, 뭐 당연히 킹용 짱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데이터 쪽,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러스트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예, 예, 다 이유가 있다. 예,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 넘어가는구나. 뭐 러스트가 나오고 나서 뭐 어차피 됐든 얘네들이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긴 하지만 뭐 또 뭐 발전된 아이디어, 뭐 가비지 컬렉션 없애는 또 다른 뭐 좀 더 발전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언젠가 나오겠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예. 저 뭐냐 데이터 테이블은 계속 쓸 거잖아요. 데이터 테이블은 계속 쓸 건데 궁금한 게 그 데이터 스토어는 그러면 타임 트래블 기능은 없는 거죠? 그냥 리시스템 있어요? 최근에 넣었어요.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 스토어에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최신 스냅샷만 있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넣었어.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델타 테이블에 그 델타 스토어에서 락스팁에 저장할 때는 기존에는 그냥 버저닝 없이 네. 버전 없이 그냥 넣었거든. 최신만. 최신만 네. 최신만 유지되게끔. 근데 그게 내가 최근에 이제 CDF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CDF지 그 CDC 이제 네, 그 CDC. 체인지 로그를 네.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버저닝 기능이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일단은 그게 되게끔 지금 구조를 잡아서 적용해 놨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버전 넣으면은 그 버전대로 동작을 해.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더 설명을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키가 그 패스명. 그러니까 이제 그 파티션 컬럼이랑 밸류랑 프리픽스로 하는 그 패스명이고, 밸류는 그냥 그 액션 값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거에 그러니까 프롬트로에서 버전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이제 그 버전까지 지원을 해야죠. 그러면 메모리를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상관없지. 어차피 락스DB 있잖아. 락스DB.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데이터 테이블이 트랜잭션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걔가 저도 뭐 대충만 봐서 기억하기로는 파일 단위 트랜잭션만 되는 거죠, 락이. 그러니까 보통 DB가 로우 단위 락킹이 있고 뭐 테이블 단위 락킹이 있고, 그래서 뭐 로우 단위 락이 뭐 트랜잭션 할 때 내가 뭐 고치고 있으면 뭐 로우를 락버려서 못 고치도록 막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는 파일 단위로 제가 그러니까 델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DB에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락이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락은 그러니까 그 트랜잭션 로그 파일을 쓰는 그 트랜잭션 파일로 이렇게 락킹을 하는 거고,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제 로우 사실 따지고 보면 로우랑 가깝긴 한데 그거랑은 좀 그렇다고 정확히 매칭되진 않아.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파일이 여러 로우의 묶음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묶음 단위로. 그러니까 파키 파일 단위로. 그러니까 결국엔 정확히 따지면 파키 파일 단위의 락킹이지 사실. 트랜잭션이지. 그러면 완전 사실 하기는 어렵겠네요. 로우 레벨 단위의 완전 DB 레벨을. 그러니까 얘는 OLT 표용이 아니야. 네네. 얘는 OLT 표용이 아니고 진짜 OLA 표용이야.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뭐 이 기능은 정말로 쓸까 싶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몇 달 전부터 델타 레이크에 뭐가 딜리션 벡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 이게 개발이 끝났는지 나중에 모르겠는데, 딜리션 벡터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팝케이 파일이 있어. 기존에 내가 저장해놨던 팝케이 파일이 있어. 내가 그 중에 한 로우만 수정을 했어. 그러면은 그 원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그 파일을 전체를 그냥 새로 쓰고 이 파일은 버리고 얘를 쓰거든. 근데 이제 얘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원리는 단순해. 그냥 그 수정된 것만 저장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파일에 요 칼럼이 수정됐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야, 벡터로. 비트맵으로. 그게 이제 딜리션 벡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난 안 쓸 것 같거든. 왜냐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메커니즘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차라리, 왜냐면 어차피 딜리션이 많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업데이트가. 델타 레이크 특성상.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어. 그게 이제 그 언더바 델타 로그가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테이블이 많이 쌓이면은 그러면은 혹시 뭐 델타 테이블에는 트랜잭션을 원오프 할 수 있다거나, 왜냐면 그걸 끄면은 차라리 델타 로그가 많이 쌓이지는 않을 거라. 근데 그걸 끄면은 그냥 팝키로 쓰면 돼. 그냥 팝키 파티셔닝 해서 쓰는 거야. 왜냐면은 델타 로그를 안 쓰면은 그냥 그게 팝키 파티셔닝 하는 거거든. 네네. 근데 이런 내용이거든? 델타 싱크가? 근데 네가 뭐 아무거나 로스트라는 걸 하고 싶다고 하는데, 뭐 너가 지금 하는 업무랑 사실은 갭이 있긴 하잖아. 좀 있지. 그래도 하려고? 봐야지. 일단 내용들을 봐봐. 내용들을 보고